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꽃보다 2588. 경기도 포천시 미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이었었죠. 포천시 한 마을의 가정집에 어른 허벅지만한 포탄이 굉음을 내면서 날아든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걸핏하면 포탄이 날아와서 산불이 나는 등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격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 대책 마련 촉구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입장 포천 영평 승진 사격장 대책위원회 박경우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8일날 발생한 사고 인명피해는 없었죠, 그죠? 인명피해는 없는데 그 노인네가 의정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놀라셔가지고. 네, 너무 놀라서 그 스라브집이 105mm 폭탄이 떨어져서. 예. 그게 불발탄 미세르지 그 실탄이면 그 가족이랑 몰살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74살 자수셨는데. 예. 너무 놀라해가지고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가지 포천시장님께서 가서 그 면회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부들부들 떨고 놀래가지고 아주 혼수 상태 지금 계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야미리에도 실탄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수라부를 뚫고 관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 피해를 봤는데 가끔씩 이런 실탄이 로드리게스 그 사격장에서 떨어져서 그 포탄이 떨어져 날아가서 그 너머 운천 지방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장들의 수가 그냥 낙태돼서 수십 마리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요. 뭐가 낙태됐다고요? 졌어요. 우유소가요. 아이고. 네, 놀래가지고 포탄에 놀래가지고. 그 헬리콥터 사격장으로 포가 쏘고 비행기 사격으로 그냥 놀래가지고. 예. 이 영평 사격장하고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50m 간격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그 훈련장 사격장하고 마을하고가 50m. 50m 가까운 부분이 50m가 안 됐어요. 이걸 전국에 있는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50m. 그리고 이거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격장 아닙니까? 예. 이게 흘러간 일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예. 80년 1월 7일 4시 30분에 내가 소공장을 9사람이 죽어서 그때 내 마을에 새말지였는데 그때 9사람을 내가 갖다 화장원에서 시체를 철수하고 화장해서 분배해서 장사를 지낸 적도 있어요. 예.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고 부자가 죽어서 계란 폭탄이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계란 폭탄에 애들이 장난으로 놀다가 밟아서 죽어서 형제가 죽은 일, 부자가 죽은 일 이런 걸 내가 여기 내가 살면서 70년 살면서 사람을 30, 40명에 묶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거기 네. 사격장이라는 게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이렇게 그 예를 들면 M16에 총을 쏘는 사격장이 아니고 아유, 이 합동 그냥 비행기 사격장도 되고 예. 헬리콥터 사격장도 되고 탱크가 공격하려면 사격장이에요. 이걸 국민들이 알으시고 여기 한번 와보셔야 돼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여적지 우리가 60, 70년 동안 이거 데려오면서도 보상도 하나 못 받고 사람이 죽어도 그 인간에 대한 존중성을 받지 못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다 못해서 여기 이제 영육면허고 이동면허고 장수면허고 영주면 4개면이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국에도 알리고 그 기자분들도 알리기 위해서 4월 3일 날 한 3일 있다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현장을 한번 와보시면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집회를 하시니까 그때 한번 참석해서 현장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마. 예.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도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김영우 새누리당의 김영우 대변인 아니까. 예. 그 양반이 이완구 총리한테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도 이거를 이제 무슨 조직화를 만들어서 그걸 대책을 강구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그거에 언론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국민들이 폭발하는 그런 심정에 있어요. 참다 못해서 이제는. 지난번에 바로 28일 날 사고에 그 포탄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 포에서 쏜 건가요? 아니죠. 헬리콥터에서 쏜지. 헬리콥터. 포에서 써서 올라가 산 넘어가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온 모양이에요. 신병들이. 예. 그쪽에서 와가지고 잘못해서 미 이사단이 와서 시인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실탄이라고. 예. 물론. 확인을 했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산불도 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건 뭐 가끔씩 나죠. 그런 위치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 주민들이 이제 아주 노리적어서 사격장을 시간 제한도 안 오고 우리가 그래서 미 이사단하고 파사단하고 모여서 그 회의를 했는데 10시까지만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미 이사단장이 10시까지 못하고 24시간 한다는 거야. 밤 10시요? 네, 밤 10시까지만 해달라. 우리가 이 불악에 잠을 못 자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미 이사단 노스케 이사단 사격장이 사단장님이 그거는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을 줬죠. 미 사단장한테. 그 답변, 그 조건은 좋다. 그러면 우리 이주를 시켜라. 그래서 미 사단의 답변이 그건 정부 차원이라는 겁니다. 소음도 상당하시겠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죠. 이 실에 들어가 날라고 개가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가. 소리 때문에요? 네.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렇군요. 10시까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밤에 그래도 수면을 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할 거 아니나. 미국에는 이런 사격장이 어디 있느냐. 인근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격장이 없지 않느냐. 미국에 있는 나라가 인간을 존중하는데 물론 우방국이라는 건 우리도 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주민들이. 수백 호가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미 이사단의 답변이 즉석에서 정부 차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정부에다 그걸 확인하라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에도 그런 말씀 좀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신 적이 예전에도 있는데 이 포천시에나 뭐 정부 차원이나 그런 게 하나도 답변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또 시의회도 이제 그 조직위원장이 생기고 시의회에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6관단 5군단한테 국방부에다 보고를 해서 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는 걸 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우리 손을 댔으니까는 예. 우린 계속 집회하려고 그럽니다. 예. 신원 대책을 강구기 전까지는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걸 분명히 내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어쨌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에서 여태까지 견디어 오신 건데 이거 분명히 이번에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것을 기자께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포천 영평 승진 사격장 대책위원회 박경우 위원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지금 열리고 있죠. 네. 예? 근데 OK저축은행이 잘하는 모양이에요. 네. 당초 삼성화재하고 OK저축은행하고 맞붙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삼성화재가 경험도 있고 해서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지금 1, 2차전이 끝났는데 어제 2차전을 치렀거든요. 두 팀이. 예. 근데 OK저축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삼성화재를 꺾었습니다. 근데 1차전도 OK저축은행이 이겼는데 그때도 세트스코어가 3대 0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정말 맥을 추지 못하고 OK저축은행에 두 경기 모두 다 내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지난 7시즌 동안 삼성화재가 7시즌 내내 우승을 했거든요. 예. 한 번도 챔피언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이제 8년째 삼성화재가 우승에 도전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OK저축은행이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예. 삼성화재는 아시다시피 레오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 3편 결정 들어서 부진합니다. 근데 아무리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잘한다고 해도 그 선수를 받쳐줄 국내 역시 공격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삼성화재 박철호가 있었는데 박철호가 시즌 도중에 입대를 하고 하면서 이 레오 선수를 뒷받침할 공격수들이 없으니까요. OK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레오만 막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제는 레오가 조금 부진했고 계속 1, 2차도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레오가. 근데 그 OK저축은행은 시몬이라는 선수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쿠바 출신으로 쿠바 국가대표를 지냈고 했다고 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어제 24점을 올렸고 또 송명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시몬의 뒤를 받치면서 60%의 공격 기록률 올리면서 14득점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좋다고 해도 그 선수를 뒷받침할 국내 선수가 없다고 하면 삼성화재가 또 이번에는 3경기 오전 3선승되기 때문에 OK저축은행이 2경기를 이겼으니까 삼성화재는 3경기를 모두 다 잡아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삼성화재가 역전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OK저축은행이 그 감독도 젊은 모양이에요? 네, 김세진 감독이라고요. 배구 팬들 다 좋아하시죠. 국가대표도 사실 오래 했고 왼손잡이 슈퍼 공격수였고 또 삼성화재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신치원 감독, 삼성화재 감독의 조련도 잘 받았고 또 감독의 수도 어느 정도 읽고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김세진 감독이 감독이 되기 전에 방송 해설자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틈틈이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감독을 하고 나서 우승까지 눈앞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뉴질랜드하고 평가전을 치르는데 차두리 선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퇴 경기죠? 그렇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은퇴를 한 경기가 오늘 서울 올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차두리 선수가 그동안 A매치를 76경기를 뛰었죠. 그러면서 4골 7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원래 차두리는 공격수였습니다. 수비들도 아시다시피. 근데 수비수로 전향을 하고 나서 국가대표팀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뉴질랜드하고 경기를 갔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우즈벡전에서는 우리가 1대1로 비겼는데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팬들도 너무 경기에는 좋지 않다 보니까 최악의 경기력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사실 기량이 한 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FIFA 랭킹을 봐도 우리가 56위고요. 뉴질랜드가 134위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홈에서 하고 하니까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한 2골 이상 차는 나야 되는 그런 경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수를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합류했던 수원 삼성의 김은선이라든지 또
지동원 선수가 오래간만에 대표팀에 불려서 예. 출격을 대기했으니까 그런 선수들 활약상도 기대가 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서울 관악을 4.29 재보궐선거에서 바로 어제였었죠. 관악을 출마 선언을 한 정동영 전 장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4.29 재보선에 그 출마를 사실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는 안 하시겠다 그랬는데 입장을 어쨌든 바꾸셨는데 어떻게 그 고민 끝에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일단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4.29 보선 후에 국민 모임 창당이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 그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맡으면서 어쨌든 보궐선거 후보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보궐선거는 신인의 무덤이라고도 하거든요. 인지도가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지명도가 있는 명망가를 이제 모실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아직 그 신당에 대한 뭐 전도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뭐 저희들이 욕심내는 분들은 이제 고사를 하고 뭐 그런 지경이었죠. 그래서 국민 모임의 권유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 모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는 저로서 여기서 몸을 던져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 기자회견 하신 장소가 그 정 전 장관님 그 사무실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대륙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대륙으로 가는 길. 일반적으로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거 하실 때에는 저 국회 정론관 같은 데서 하시지 않나요? 근데 이 사무실에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이유는 없고요. 저도 어제 이제 뭐 11시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방도 좁긴 하지만 언론이 뭐 어디 정말 들어갈 자리 없이 꽉 들어찬 걸 보고 이게 관심이 있구나 엄청난. 근데 그게 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한국 정치판이 흔들리나 하는 그런 관심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죠. 예, 지금 흔들리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서울에서의 정동영 전 장관 그리고 광주에서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이것이 제1야당이 근본이 흔들리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지금 야당은 흔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을 이 상태로 굳어지게 만들면요. 그냥 또 야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 또 사회, 교육, 노동. 자, 정권은 바꿔야 되겠는데 이 야당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고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은 지금 이대로가 참 좋다 이런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가 좋다는 정치 세력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싸움인데 저를 도구로 내놓아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 여당도 흔들고 야당도 흔들어 보겠다. 여야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저의 출마 배경입니다. 예, 어쨌든 그 두 분이 당선이 되면 사실 정동영 전 장관께서는 전북이시고 천정배 전 의원은 전남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은 두 분 다 호남 쪽이신데 야당의 정통성이라든지 근본 뿌리는 호남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물론 호남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죠, 지역으로서. 동시에 정신적 기반입니다. 호남은 단순히 그냥 지역이 아니라 정신이거든요. 특히 야당이 맹맥히 이어온 전통적 정신이 호남 정신입니다. 그런데 호남 정신이 실종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정배 후보의 출마나 저의 출마도 지금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또 하나 이 정의당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정의당 쪽에서 이제 야권 연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어떻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십니까? 저는 야권 연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현재는 사자 정무협의라는 틀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민 모임, 또 정의당, 원외정당이지만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이렇게 네 정치 세력이 그동안 보궐선거에 공동 대응을 하자 하고 그런 모임을 가져왔었죠. 예. 근데 물론 문재인 대표는 야권 연대가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선거판이라는 게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만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야권 연대하자 이렇게 나오면 응하실 겁니까? 아니 그건 지금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제1야당을 극복하겠다고 나온 국민 모임이고 또 하나는 전부가 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악을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 후보가 많다고 하지만 지난 한 사람 뽑는 소선거구 19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보수 진영 후보에게 승리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으로 결국은 야권 승리를 일궈온 지역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선거 지형으로나 저는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이건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국민모임 지금 이제 창당 대회는 아직 전입니다만 그래서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모임이 정말 어떤 모임인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엊그제 이제 창당 발기 대회를 물레동 영등포에 있는 한 문 닫은 폐공장에서 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해방 후에 정당사에서 창당 역사에서 문 닫은 폐공장에서 정당을 출범한 일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 정치가 폐공장 꼴입니다. 특히 야당이 폐공장입니다. 이걸 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를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나서야 하냐? 정치의 주인 주권자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사실 힘없는 보통 사람,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숫자는 압도적인데 파편화돼 있어서 한데 뭉치질 못해요. 이걸 뭉치게 만드는 것이 정치 세력, 정당이 할 일인데 이런 정당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다 예외 없이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이 원하는 복지국가를 달성하려면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 뭉쳐서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 그것이 국민 모임이 가고자 하는 길이지요. 여기에 엘리트 명망가는 적을지라도 풀뿌리 인재들은 지금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뭉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이중대라고 하잖아요. 야당을요. 역사상 두 번째거든요. 전두환 시절에 민한당을 이중대라고 불렀고요. 지금의 야당을 이중대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협상 때 이중대 아니고 뭡니까? 연말정산 여야 합의해주고 나서 그것도 무슨 경제정당 얘기하는 거 그 이중대의 모습입니다. 또 담배값 인상 여야 합의해주고 나서 또 다른 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형적인 이중대의 모습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묘소를 참배한 것 그것도 역시 새누리당 따라하기거든요. 이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무원연금 뭐 실무협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회의원을 제외하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인적 구성이 국회의원 제외하는 것을 두고 혹시 본인들은 여기서 빠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냐.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떤 그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의 확실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빠지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잘못된 거죠. 예. 아니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고 대의민주주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대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연금 문제를 논의하지조차 못한다면 그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야당의 태도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책임지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런 당당한 자세가 있어야 하겠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선거에 출마하셨으니까 이제요. 예. 예. 지금 관악을과는 많은 인연이 없다 이런 거를 지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관악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약 60% 되는 인구가 계속 이 왔다 갔다 전입도 하고 전출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역적 연고성이 그다지 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도 사실 그렇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서울대 말씀하셨으니까 이 지역은 특히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학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신 교수님이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여당이고 뭐고 저보고 철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동한 걸 갖고 따지면 저는 얼마든지 철새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동한 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 노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 노선에서 정동영이가 철새였는지 말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의 노선을 가는 사람입니다.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새가 있으면 그 여당에서 한번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리고요. 예.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몸이 무거워서 너무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새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새입니다. 그런 새는 뭐라고 그러느냐? 먹새라고 그럽니다. 먹새. 저는 중요한 것은 정동영이 가고 있는 노선이 맞는지 어긋났는지 이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무슨 어디 강남에 있다 왜 관악으로 왔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울 시민이 어디 한 군데 평생 삽니까? 그렇죠. 60%가 전입 전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지역구에서. 어쨌든 출마하셨으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 유권자들은 지금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후보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1년짜리 국회의원직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첫째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을 원합니다. 그것이 새정치연합에 한 명 더 보태주는 것이 심판이냐 아니면 정동영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 심판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야당, 그 야당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 그 싸움에서 정동영이 승리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언론사 기자분들도 그동안 쭉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차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일관성 있게 보여준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일관성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별 말씀.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모임의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띠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랩방 키즈.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백기종 팀장과 함께하는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인데요. 오늘도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기종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10대들이 무서워요. 예, 10대 혼성 강도단 사건이 있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16살 먹은 가출 고등학교 중퇴한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과 또 가출을 한 남학생 16세 역시 같은 또래 남학생들 3명이 이 채팅 어플을 통해서 성인 남성을 유인해서 그다음에 돈을 뺏자. 이렇게 모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간 모텔에다가 이 채팅 앱에 들어온 사람을 만나서 그다음에 선별해가지고 모텔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성에게 먼저 아저씨 씻으세요. 뭐 오빠 씻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로 연락을 해서 공범들 16세 된 남자애들 3명이 와서 미성년자하고 이게 성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등 이런 신용카드 등 이런 걸 뭐 한 100여만 원 넘는 돈을 뺏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예.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라고 봤더니 10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8차례 그 범행을 해가지고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이런 범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죠. 예,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초한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 만남 해가지고 그 밑에 단서가 있어요. 미성년자 성매매죠. 10대 조건 만남이라는 그렇죠. 걸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대부분 이번에 그 간악서에서도 발생한 그 14세 소녀 여기서도
아침 6시부터 6시 45분 사이에 무려 채팅 애플에 12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이제 범인으로 용의자로 지금 체포가 된 이런 사안인 것처럼 피해자가 10대 소녀들과 조건 만남 채팅 어플에 접속을 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이 피해자들도 처벌받죠. 예, 성매매 특별법. 그렇습니다. 아니, 미성년 이건 완전히 그거 아니에요? 예, 그 미성년자인데요. 이제 성매매 알선에 관한 이 법률로 처벌을 받는데 이게 상당히 그 징역형이 셉니다. 피해자들. 예. 피해자도 그렇고요. 아하.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좀 많았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수법을 쓰는 게요. 예. 자, 그리고 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10대 소년 모텔 살해 사건이요. 네. 살인 사건. 이거 지금 어떻게 그 잡혔어요? 이게? 네. 지금 이런 겁니다. 그 범죄 발생한 날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시부터 6시 46분 정도 사이에 무려 12명이. 근데 새벽에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침 일찍인데 출근들도 안 하나? 그런 사람들? 아마 이 10대 소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그 관심을 가졌던 남성들인 것 같은데. 그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려 12명이 접속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접속이 돼가지고 이제 봉천동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죠. 예. 그런데 3시간 만에 나오는데 결국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돼서 보니까 목이 졸려서 사망한 채 발견이 돼서 수사가 급진전됐죠. 그래서 12명의 이 채팅 어플에 접속을 한 사람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인적사항을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용의자가 입고 나온 옷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에서 들어가는 옷하고 신발 이런 게 일치가 돼서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형태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들어가서 어플 만나가지고 채팅앱에 들어가서 만나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지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피해자 14세 먹은 소녀의 손톱 밑에서 그 용의자 걸로 추정되는 이 살갗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채모,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채모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의 남성으로 추정되는 채모와 수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3명이니까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각각의 다른 그 남성들의 채모라든가 체액이 이제 발견이 돼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지금 이 수사 진행상을 보면 이 용의자가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그러냐. 피해자의 휴대폰도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3시간 동안 아무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번 주말쯤에 아마 해신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일치가 되면 100% 범인인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보면은 스마트폰 앱 무슨 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신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폰용 앱스토어에 이렇게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그다음에 나이라든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지금 무려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 사이버 그 수사팀에서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포털 사이트하고 사업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어필하는 부분 또 반발하는 게 커서 정말로 범죄로 드러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되고 범죄가 진행이 되거나 범죄 결과가 나와야 단속이 되는데 순수하게 올려놓은 자체만은 범죄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높은 건데 사실상 이게 10대 소녀가 여기에 가입을 하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 만남을 해서 그다음에 성인 남성들하고 만나가지고 성매매를 하는 또 이런 게 소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지금 인식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 또 소녀들의 성병 문제 이런 게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보건복지부사나 보건소에서 뭐 어느 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0대들이 와가지고 진찰을 하는데 무려 33명을 해봤는데 그중에 12명이
성병에 감염돼 있다고 하는 지금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건데 이게 10대들의 그 어떤 가출 소녀나 10대들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 부모들이나 또 학교나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33명 중에 12명의 10대 소녀가 성병에 감염돼 있다고 하면 지금 가출 소녀가 아닌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뭐 교복을 요즘 없지만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라는 소녀들이 사실 이게 어플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야, 이거 진짜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런 사실은 전 그건 병이라고 봐요. 그 어른들, 그렇습니다. 10대 소녀들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거 그 사람들은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10대 청소년들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더군다나 요새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을 보면 우발적인 것보다 계획적인 게 더 많다. 예, 지금은 그죠? 대부분 계획적인 게 많습니다. 아, 이게 참 문제인데. 자, 그리고요. 네. 노인 관련 얘기도 좀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치매 부부가 동반 자살을 시도한 슬픈 사건인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예, 이게 그 지방 전남 해남에서 일어난 건데 84세 된 남편, 85세 된 노모죠. 이 부부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정신이 그 명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투가 어눌해지고 또 행동이 더디어지는 이런 형태가 오니까 두 분이 이제 84, 85세까지 이제 사셨는데 아마 자식들에게 누가 되거나 피해를 주지 말자 이렇게 돼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점심을 주기 위해서 12시에 집으로 와보니까 이 두 분이 농약병이 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119를 불러서 신고를 했죠. 근데 결국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말은 아마 평상시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인자하고 온화하시고 그 아주 그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난 그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반 자살을 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인 문제가 크게 이 바카스 아줌마 바카스 문제 그 성매매서부터 이런 성 문제 그다음에 치매 문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6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64만 명 정도 10%에 가까운 분들이 치매로 지금 그 앓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게 우려가 높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이 치매는 안 걸리시고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랑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치매세요. 근데 이게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치매 환자. 예, 정말 제가 그렇죠. 그걸 좀 보면서 제 자신도 일단 적응이 안 되고 당혹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 문제는 사실 국가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용돈을 주지 않은 부모를 살해한 이건 아주 이런 또 페르나가 있습니까? 이게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을 한 사건인데 이거 정말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슬펐는데요. 이 아들이 52세고 노모가 82세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일 날 오후 6시 5분경에 화재 119 신고가 돼서 경찰과 소방관이 항상 같이 출동을 합니다. 화재는. 그래서 현장에 출동을 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2세 노모가 경찰과 소방관이 불을 끄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52세 아들이. 이 50대 아들이. 그래서 결국은 강제로 제압을 하고 들어가 봤더니 발화 지점이 바로 현관문하고 그다음에 베란다 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 출동한 성동경찰서 경찰관이 이거는 틀림없이 방하고 살인 사건일 소지가 높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완전히 진압이 된 상태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82세 된 노모가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부검 결과가 현장에서 바로 긴급으로 의뢰를 해서 이제 확인했더니 바로 질식사, 견부 압박 질식사로 밝혀졌어요. 목을 졸렸구나. 네, 그래서 아들의 이 목을 보니까 아들의 목에 손톱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면을 끓이려고 하다 불이 났다고 하는 뻔뻔한 이런 변명을 했는데 결국은 존속 살인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50이 넘은 사람이 용돈을 안 준다고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건 참
이게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리고 뭐 불을 못 끄게 했다라는 게 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참,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죠. 박기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타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도 자유롭게 랩퍼키즈.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날씨가 좀 흐린 편입니다. 오늘 있다가는 비도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